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외환시장팀에 근무하는 최재혁이라고 하고요. 저희 에이스는 아니고 그냥 같이 일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서는 저희 이제 오퍼레이션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팀이 다른 건 아니고, 다른 뭐 외환시장 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보지만 시장에 필요할 때는 저희가 개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업무도 잠깐 담당했었고요. 지금은 그 오퍼레이션 팀에는 같이는 안 있고 외환시장 모니터링 하는 쪽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 지금 저희가 차트를 3개를 같이 그려놨는데요. 맨 앞에 있는 요 뒤에 있는 요 차트는 그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 금리라고 하면 저희가 뭐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다 있는데, 저희가 보통 미국 국채금리의 어떤 기준물을 볼 때는 10년물을 보통 그 벤치마크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을 그려놓은 거고, 여기 빨간색 그래프는 저희 원달러 환율 그래프고, 여기 녹색 그래프는 N달러 환율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제일 처음 설명드리는 이유는, 보여드리는 이유는 작년 한 5월쯤부터 가장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주된 이슈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어떤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왔어요. 5월 달쯤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지금 연준 의장 말고 전 연준 의장이셨던 버냉키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의회 뭐 경제 보고를 가서 처음으로 지금 QE3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년쯤 언젠가는 축소를 하겠다, QE 축소를 시작하겠다는 말을 처음 언급하면서 미국이 이제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거라는 그런 기대들이랑 우려들이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테마가 됐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5월달부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버냉키 연준 의장이 말을 한 이후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금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면 내려가고 유동성이 부족하면 올라가는 게 금리인데요. 결국은 연준이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유동성을 그만큼 조금씩 거두어드리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말을 하고 나서 실제로는 유동성을 흡수하진 않았어요.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한 거는 작년 12월이었고,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순간 국채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오르는 순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올라갔어요. 5월달, 6월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의 환율들이 다 같이 올라갔죠. 이때는 신흥국 자산에 대한 매도 투매가 나오면서 신흥국 주가도 하락하고 환율은 올라가고, 그러면서 신흥국에 대한 금융위기 우려들이 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그러다가 버냉키 연준 의장이 갑자기 시장이 너무 많이 반응을 하니까 나중에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더라도 상당 기간 초정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서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올라가다가 보시면 작년 연말에 3%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는 이때는 신흥국의 어떤 금융위기 우려라든가 이게 있어도 내려왔는데, 근데 지금 국채금리가 지금 실제로 연준이 작년 12월부터 양적 완화를 100억 달러씩 FOMC 할 때마다 축소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언젠가는 미국이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그런 기대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연초부터 생각했던 거는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게 또 하나의 테마였어요.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달러는 강세가, 전 세계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미국 달러는 강세가 될 테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거라는 게 기본적인 테마였는데,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안 올라가요,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저기 연말에 3%를 찍은 후에 2.5%, 2.6%, 7% 언저리에서 그냥 등락을 하다가 5월달이 되면 미국 국채금리가 2.5%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연초에 보면 여러 가지 신흥국 금융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둔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일정 레인지에 움직이다가 미국 금리가 안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순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쭉 기존 레벨인 1,050원을 깨고 내려와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연달러 환율이 최근에 한 4월 달부터 이제 주 레벨을 내려와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도 워낙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실제로 국제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런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상승하지 않고 계속 일정 레인지에서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원달러 환율의 강세 요인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아, 참, 여담으로 지금 엔달러 환율 이 녹색 그래프인데 지금 미국 국채금리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예, 엔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볼 때 미국 국채금리하고 일본 국채금리하고 국채금리 차를 봅니다. 차를. 근데 일본 국채금리는 거의 일정해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국채금리 차가 벌어져서 그러면 엔화가 약세로 가고 내려오면 엔화가 강세로 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지만 거의 국채금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올해 5월달부터 막 각종 IB들에서 나왔던 보고서 제목만 제가 그냥 살짝 뽑았습니다. 오늘 뭐 제가 미국 금리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금리 제목들 보시면 맨 위에 이제 노무라가 5월 16일날 캐피츄레이션 이제 한국인가? 다 끝났어? 뭐 이런 제목이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수수께끼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제목이 IB 리포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는 5월 말에 쇼킹 마켓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는 좋아지는데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가 뭐고 그 영향이 뭐고 충격이 뭔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JP모간에서는 이 낮은 UST가 트레저리거든요. 미국 금리가 낮은 것이 의미가 도대체 뭔가라는. 그러니까 5월 달에 어떤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핫 이슈가 이 미국 국채금리가 안 올라간 게 핫 이슈였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블룸버그라는 단말기에서 뽑아본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치예요. 전망치는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각 글로벌 IB들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는데 이게 2013년 6월 말, 12월 말, 5월 달에 금년 6월 말에 환율을 예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환율을 예상하는 거 보시면 예전에 이 하얀색 그래프가 전망을 시작할 때쯤에 원달러 환율이었어요. 사실은 6월 달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실점보다 조금 낮을 거라는 게 주된 전망이었고 근데 12월 달 가면 원달러 환율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왼쪽으로 옮겨오는 게 보이시죠? 조금 더 1000원 근접해서 환율 전망치들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주요 레벨을 깨고 와서 거의 1020원, 30원 움직이니까 조금 더 내려왔어요. 조금 더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것만큼 아직도 많이는 안 왔도 이쪽으로 거의 끝까지는 안 왔어요. 그 이유는 연말쯤에 그래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아직도 국제금융시장에 어느 정도는 깔려있는 시각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요 페이지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국가의 어떤 국가가 나라가 파산했을 때 얼마나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에 대한 크레딧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낮아지면 낮아진다는 뜻인데 요 빨간색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이 지금 CDS 프리미엄하고 여기는 안 나있구나. 환율을 여기다 겹쳐보면 거의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라는 거는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환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환율에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뭐 외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여기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는데 이때는 사실은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도 우리나라가 CDS 프리미엄이 더 높았어요.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때 환율도 제일 많이 역사로 갔었고 안 좋았었는데 이게 지금 슬슬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최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역전이 됐죠. CDS 프리미엄이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나 태국보다 훨씬 낮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다른 신흥국 통화에 비해서 상당히 강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냥 한 그래프를 한 3개 정도 보여드렸는데 원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에 따라서 움직이면서도 이런 CDS 프리미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적인 경제 여건이라든가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뭐 여러 시장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으로 본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환율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기초 경제 여건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하나씩 저희가 준비해온 거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외환시장이라는 거는 외환시장 정의입니다. 정의는 협의로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장소. 즉 다시 말하면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고, 아니면 달러를 주고 원화를 파는 이 원화와 달러가 교환이 되는 시장을 보통 협의의 외환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광의의 정의를 보면 어떤 이런 외환이 거래되는 거래가 형성되고 결제되는 외환 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메커니즘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요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구매력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수출업자가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오면 달러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은 원화를 써야 되니까 외환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해서 원화로 바꾸죠. 그런 거를 이제 수출업자가 달러에서 원화로 구매력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 결제기를 통한 외환의 수요와 공급, 청산. 그 다음에 국제수지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경상수지가 흑자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경상수지가 흑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경상수지가 흑자가 많이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달러를 많이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달러의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달러의 가격인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게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라가 이렇게 약화되면 다시 수출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또 환율이 내려왔으니까 수입은 조금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럼 자동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났던 게 환율이 이렇게 경내려오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수 있는, 그래서 이 국제수지가 조절을 보일 수 있는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이 외환시장의 환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 수단 제공은 외환시장에는 현물환만 거래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선물환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화 선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거래들이 있어요. 그런 통화 선물이라든가 통화 옵션이라든가 선물환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환이 변했을 때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결제도 하고 수요와 공급이 청산되는데도 불구하고 더해서 국제수지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라든가 경제주체가 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대별로 거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원달러 환율 시장, 외환시장은 통상 이제 9시부터 3시까지 거래가 되는데요. 주식시장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9시부터 3시까지 거래가 되는데, 실제로는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이 하루 종일 24시간 거래되는 게 외환시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계속 거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시간대가 시작하는 나라죠, 보통은.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9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시간대가 같으니까 외환시장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쭉 넘어가면 1시간 있다가 홍콩하고 싱가포르이 개장을 하고, 또 우리하고 8시간 정도, 9시간 정도 차이 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런던이 차례로 개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뉴욕이 개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사실 원달러 현물화는 우리나라에서밖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9시부터 3시까지만 거래가 되는데, 유로라든지 엔이라든지 유로달러, 엔달러 이런 거는 국제 통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4시간 움직이고 24시간 거래가 돼요. 그래도 24시간 거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현물환 같은 경우는 9시부터 3시까지 거래가 되지만 NDF 통화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NDF 거래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9시부터 3시까지 거래가 끝났다고 그래도 3시부터는 우리나라 현물환 시장은 닫히지만 여기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 원달러 NDF 거래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계속되고, 그리고 쭉 넘어가면 런던에서도 원달러 NDF 거래를 합니다.
결국은 뉴욕에서 다시 원달러 NDF 거래를 하는데 그러면 뉴욕에서 원달러 NDF 환율 종가가 나와요. 종가가. 이 종가가 다시 우리나라 그 다음날 환율의 계산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통화는 9시부터 3시까지 거래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모든 한 바퀴 돌아서 24시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시장 참가자들, 은행 외환 딜러들이 있잖아요. 외환 딜러들이 9시부터 3시까지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3시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 또 싱가포르의 시장에서 원달러 NDF에 참여를 해요. 보통 전화를 하든지 메신저를 하든지 해서 원달러 시장에 NDF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밤에 집에서도 런던 시장에 있는 브로커랑 메신저를 하면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뉴욕에 있는 외환시장 거래자들도 원달러 NDF를 거래하는 사람은 뉴욕 장에서 끝나더라도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나라 장에 개장하는 걸 거의 보고 움직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걸 보면서 혹시 특별한 게 있으면 모니터링하고 워치하고 거래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시장들이 아니고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고요. 여기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데 시드니 타임은 시드니가 먼저 개장하고 나면 도쿄, 런던, 뉴욕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시간에 보면 이건 원달러가 아니고 전 세계 외환 거래량인데요. 런던 장하기 끝날 때쯤 그리고 뉴욕 장이 개장할 때쯤 즉 런던하고 뉴욕이 동시에 열리는 이 시간대가 거래가 제일 많습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거래는. 그리고 하나 여담을 드리면 아까 여기는 이제 도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동경에서는 이제 워낙 일본의 경제 규모가 크고 엔화가 주요 국제 통화이기 때문에 도쿄도 하나의 금융 허브지만 사실은 그런 일본 내 국내 수요라든지 엔화에 대한 수요를 빼고 나면 아시아에서의 금융 허브는 사실은 홍콩 아니면 싱가포르이 보통 거래가 주요한 허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FX 같은 경우, 외환 거래 같은 경우는 주로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는 중국 관련 위안 통화라든가 그 다음에 채권 관련 업무들은 보통 홍콩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IB들이 홍콩에도 본부가 있고 싱가포르에도 본부가 있는데 보통 외환 관련된 거는 이 싱가포르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 가로 내는 2010년이고 이 앞에 거는 2013년에 어떤 전 세계 거래량 비중인데 홍콩은 좀 줄었고 싱가포르는 좀 늘어난 걸 알 수 있죠. 그죠? 지금 홍콩하고 싱가포르이 시간대가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시간이 느린데 근데 사실은 홍콩은 뭐 1시간이 느린 게 맞는데 싱가포르는 요 동남아 요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게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사실은 시간 차이가 2시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도 원래는 2시간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이 싱가포르이 전략적으로 이제 어떤 금융 허브를 하기 위해서 홍콩하고 이제 시간대를 맞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싱가포르 어떻게 보면 FX 쪽의 어떤 본부 리전으로서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거래량들인데요. 앞에 있는 부분은 GDP를 가지고 우리 외환시장의 외환 일평균 외환 거래를 GDP로 나눈 비율이고요. 뒤에 거는 일평균 외환 거래 규모를 무역 규모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010년하고 2013년이 거의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선진국은 한 GDP에 비해서 한 12.8% 외환 거래가 그다음에 무역 규모에 비해서는 한 24%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 4.5%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기보다 선진국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신흥신자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선진국이냐 아니면 신흥시장국이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물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어느 정도 선진국 관여에 올랐는데 금융 쪽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신흥시장국 정도 수준에 밖에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래량을 가지고 지표를 봐도 실제로 우리가 아직 어떤 금융 부분에서 선진국이 됐다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에 시장 구조인데요. 시장 구조를 상품별로 또는 거래 주체별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상품별로는
현물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물환, 외환수합, 통화수합, 통화옵션. 그리고 여기도 또 통화옵션, 통화선물인데 요 두 개의 부분의 차이는 하나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게 있고 하나는 장내에서 거래되는 게 있습니다. 장외 거래 시장을 보통 오버 더 카운트 마켓이라고 그러고요. 장내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라고 그러는데 장외와 장내 가장 큰 차이는 장외 시장은 거래소가 없어요. 장내에서는 거래소가 모든 거래를 어떻게 해주죠? 청산하고 결제하고 그런 시종에 대한 위험을 다 장내 거래소가 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통화옵션이나 통화선 장내 거래소를 끼고 하는 시장에서는 내가 이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요. 나는 거래소하고 거래하는 거고 거래소가 내 거래를 책임져주는 시스템이죠. 근데 사실은 이 오버 더 카운트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장외 시장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사실은 중간에 브로커 회사가 있어요. 외환 중개회사가 이 장자를 브로킹을 해주면서 거래를 중개해주고 있는데 근데 중개사하고 이 거래소하고 다른 점은 중개사는 거래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이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파토를 낸다든가 신용에 파산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내가 그럼 거래를 한 게 취소가 되면 나는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장내에서는 그런 부분은 다 거래소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오버 더 카운트 시장에서는 중개사는 중개를 해줄 뿐 이런 신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장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 상대방 간의 어떤 크레딧 라인이라든가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가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거래 주체별로는 고객시장, 은행 간 시장이 있는데 보통 우리 외환시장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외국한 은행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은 고객시장에서 나온 주문을 가지고 은행 간 시장에 와서 처리를 해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즉 다시 말하면 기업이 내가 오늘 수출 대금을 1억 불 받았는데 이거를 환전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은행을 접촉하죠. 은행한테 내가 이거 환전할 텐데 너 얼마에 해줄래? 그럼 은행이 가격을 제시해서 전애들끼리 협상이 됐으면 은행은 그 달러를 팔아줘야 돼요. 대신 달러를 팔아주려면 은행은 어디서 파느냐? 이 은행 간 시장에 들어와서 그 외환을 팔고 사고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객 시장과 은행 간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행이나 어떤 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요로 은행에 가서 환전하는 것도 일종의 이 대고객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간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한 은행들이 있고요. 그 중간에 이 외국한 중개회사가 이 거래를 보통 중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한 중개회사는 10개 중개회사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현물환을 중개하는 회사는 2개가 현물환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상품별 구조의 추이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이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BIS라는 곳에서 국제은행에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3년에 보면 일평균 거래 금액이 한 5.3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현물환하고 수합이 비슷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통화수합, 여기 기타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통화 옵션인 것 같아요. 5.3조 중에 이곳 양쪽 2개를 빼고 나면 4조 원이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뭐냐면 이게 여기 2004년에 보시면 수합이 1조 달러, 그 다음에 현물환이 0.6조 달러, 여기는 1.7, 1.0. 거의 그래도 50%, 60%는 이쪽 수합이 많았는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딱 지나면서 수합 거래량이 다른 거래량에 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또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이런 추세들 때문에 수합 거래량이 조금 이제 현물환 거래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도 대동소이하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약간 좀 줄었다가 다시 좀 회복되는 추세인데 최근에는 좀 정체되고 있고요. 실제로 거래량도 보시면 외환 현물환하고 여기 수합하고 거래량이 거의 대충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금융시장처럼.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주체별로 시장별 상품별 구조를 본 건데요. 여기서 딱 세 군데로 끊어봤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은행 간 시장입니다. 은행 간에서 은행들끼리 치고받고 거래를 하는 시장이 한 50% 정도 되고요. 전체에서.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이 은행들과의 거래하는 그 대고객 시장이 한 18%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 비거주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은행들하고 거래하는 시장이 한 32% 정도 돼요. 사실은
비거주자가 거래하는 것도 대부분은 이제 이 은행 간 시장,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보면 이쪽이 은행 간 시장, 이 전체가 대고객 시장이라고 보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아까 은행 간 시장은 중개회사 경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은행 간 직거래도 있는데 은행 간 직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은행 중개회사가 중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간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은행 간 환율을 기준으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고객 환율을 고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은행 간 시장에서 은행들이 환율을 사고 팔고 하면서 환율 거래가 되면 그 거래되는 환율이 기준 환율이 되고요. 그 기준 환율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비드오프 스프레드를 벌려가지고 그 은행들이 고객들한테 어떤 스프레드를 벌려서 환율을 중간환율을 제시하고 있죠. 이거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거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래 단위는 보통 10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여담으로 100만 달러 단위를 저희가 한 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통 시장에서는 한 개, 두 개, 2천만 달러라면 20개, 그리고 만약에 1억 달러를 거래하면 한 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가 방법은 1달러의 원화 가격을 표시하는데 10전 단위로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020.1원, 1020.3원, 이 점 뒤에 붙어 있는 게 10전 단위입니다. 10전 단위로 호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현물한 거래는 거의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저희는 중개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의 주식 거래하는 HTS 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똑같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합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은 거의 대부분 아직도 어떤 뭐라 그러죠? 전화 주문이나 아니면 메신저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있어요. 거래 시간은 아까 말씀대로 9시부터 3시까지. 요거는 매입 환율, 매도 환율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간 시장에서 환율이 지금 얼마라고 결정이 되면 이 환율을 보고 은행들이 그 고객들한테 내가 살 때는 얼마, 팔 때는 얼마. 여러분들 아마 그 은행에서 환전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환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면 같은 환율에 사거나 팔지 않잖아요, 그죠? 팔 때는 팔 때는 싸게 팔아야 되고 살 때는 비싸게 사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이 기준 환율에다가 일정한 스프레드를 붙여서 은행들이 벌려서 이제 환율을 고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고객 환율 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은행들이 수수료를 취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거는 은행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가 지금 1억 달러를 팔아야 돼요. 수출 대금을 가져와서 1억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1억 달러를 팔 때 만약에 지금 환율이 1020원이라고 해서 은행이 1020원에 1억 달러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받아주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팔기 시작하는 순간 환율이 내려가겠죠. 그럼 이 은행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1020원에 팔 수가 없고 더 높은 가격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은행들이 그 은행 간 시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룸을 가지기 위해서 이 비드오퍼 스프레드가 있는 거고요. 이 비드오퍼 스프레드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비드오퍼 스프레드, 매매율 차를 거래 비용의 성격 또는 유동성 상황이나 환율 전망, 거래 상대방 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이 거래 상대방이라는 것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겠죠. 좁은 이유는 삼성전자가 신용도도 좋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큰 손이라서 이 사람은 많이 거래를 하니까 싸게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면 비드오퍼 스프레드는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용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주문을 받아서 내가 은행 간 시장에 직접 들어와서 파는데 내가 1억 달러를 팔아서 만약에 내가 1억 달러를 팔았을 때 5원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비드오퍼 스프레드는 5원 이상 벌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1원만 벌어진다고 그러면 조금만 보쳐주면 돼요. 따라서 유동성이 크면 클수록 비드오퍼 스프레드는 좁아지고요. 유동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비드오퍼 스프레드는 이렇게 넓어지게 되죠. 넓어지게 되는데 아까 어떤 선진국이라든가 신흥시장국, 외환시장 설명하면서 거래량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동성이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비드 오퍼 스프레드를 보고도 이 시장이 선진국 시장인지 아니면 아직도 신흥시장국 약간 좀 발전이 돼야 되는 시장인지 알 수 있는 게 이런 비드 오퍼 스프레드가 이 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거래 빈도가 높은 국제통화 간에 그리고 은행 간 대고객 거래와 은행 간 거래에서 매매율차가 작게 나타나고 있고 매매율차를 외환시장의 효율 정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교차환율, 재정환율인데 교차환율이라는 거는 여기는 그냥 N달러나 달러, 우리나라 통화가 계제되지 않은 통화를 교차환율이라고 하고 재정환율은 여러분들 이제 원N 환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원N 환율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봤는데 원N 환율은 원화하고 엔화가 거래가 돼서 만들어지는 환율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원화는 은행 간 시장에서는 달러하고밖에 직접 거래가 안 됩니다. 원화하고 달러하고 거래가 돼서 원달러 환율만 있고요, 사실은. 사실은 원달러 환율만 있는데 원엔 환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엔화하고 달러가 만들어지는 엔달러 환율을 보고 그대로 이제 재정해서 거래를 만드는 게 보통 원엔 환율이라고 그래서 원엔 환율이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하고 엔달러 환율에 어떤 같이 들어가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재정 환율 또는 아비트레이지 레이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라고 그러고 엔달러의 교차 환율이 110엔이라고 그러면 원엔 재정 환율은 1,000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현물환율하고 선물환율이 있는데요. 현물환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환율이 현물환율입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흔히 뉴스에 나오는 환율이 현물환율인데 사실은 이게 결제일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냥 결제가 내일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오늘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이틀 후에 결제를 할 수도 있고 3일 후 또는 일주일에 결제를 그냥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은행하고 그 계약을 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을 하기 나름인데 보통 스팟 환율이라고 그러면 결제일 예약매매 계약 체결일부터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율을 모두 현물환율이라고 그래요. 현물환율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부르냐면 만약 오늘 결제가 되면 value today라고 그러고 내일 결제가 되면 value tomorrow라고 그러고 이틀 후에 결제가 되면 value spot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스팟 익스체인지를 보통 현물환율을 저희가 스팟 환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팟 환율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이 이틀 후에 결제되는 환율이기 때문에 보통 스팟 환율이라고 부르고요. 이틀을 넘어서는 거 3일 후에 결제만 돼도 벌써 이거는 선물 환율이 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2영업일 경과후 특정 거래의 일부 전환을 선물 환율이라고 부르고요. NDF가 있는데 NDF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이 시장에 대해서 아까 현물환하고 선물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스왑 거래가 있는데요. 이 스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잠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왑은 지금 이 외환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현물환이나 선물환은 외환의 매매로부터 환율이 매개 변수가 되는데 이 스왑이라는 것은 일종의 외환의 대체한 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형식은 스왑이라는 게 뭐냐면 스왑이라는 거는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나랑 상대방이랑 원화하고 달러를 바꾸고 그리고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다시 바꾸었던 걸 다시 맞교환하도록 그 계약을 맺는 걸 외환 스왑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왑은 어떻게 보면 이 외환시장에 들어있는 외환매매이지만 형식은 외환매매인데 경제적 실질은 금리를 매개로 한 자금 대차 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금 대차 거래라는 것은 이제 달러를 직접 빌린다는 거죠. 빌린다는 거. 금리를 매개로.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만약에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화를 가진 사람이 달러를 가져오고 달러를 가진 사람이 원화를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만약에 나는 지금 원화를 가지고 국내 채권에다 투자하면 지금 3%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3% 이자를. 그런데 달러를 가진 사람은 달러 채권에 투자하면 1%밖에 못 받아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 나라 통화가 달러에 비해서 고금리 통화라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달러를 거둬주고 똑같은 가치로 지금 환율에 바꾸면 나는 손해를 보겠죠. 나는 사실은 3%를 먹을 수 있었는데 달러를 가져와서 1%밖에 못 먹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거래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원화를 가지고 고금리 통화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저금리 통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 고금리하고 저금리하고 그 금리 차만큼 이 저금리 통화를 가진 사람이 보충을 해줘야 돼요.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이게 페어한 트레이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고금리 통화를 원화를 가지고 있고 원화 이자가 3%고
미국 이쪽 달러를 가지고 있고 달러 이자율이 1%라고 그러면 달러를 가진 사람하고 원화를 가진 사람하고 스왑을 한다고 그러면 달러를 가진 사람이 내가 고금리 통화 원화를 가져왔으니까 그 대신 2%만큼 이자를 얹어주는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행에는 뭐 CRS, Receive, CRS, Pay라는 말을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은행은 A는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고 B는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둘이 어떤 거래를 하냐면 나는 원화를 주고 은행 B는 달러를 가져오는 거래를 해요. 가져오는 거래를 하는데 이 계약 환율은 1180원이고 그 기간은 3년이에요. 그럼 1180원이고 3년이면 나는 1180억 원을 B한테 주고 그다음에 은행 1억 달러를 받았죠. 그리고 3년 후에 1억 달러를 그대로 주고 1180억 원을 받아오면 돼요. 근데 그 기간 중에 뭘 하냐면 나는 3%고 쟤는 2%인데 1%니까 2%만큼 차에 대해서 내가 이 원화를 준 사람이 금리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원래는 2%가 돼야 되는데 2%가 돼야 아까 페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2%에서 거래가 안 되고 보통 한 1.1%보다 좀 낮은 1.7%, 1.6%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그 이유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달러를 수요하고 달러를 공급하는 거에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달러를 원하는 사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나는 2%보다 조금 덜 받아도 되겠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이 CRS 금리 자체가 원화를 가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금리 자체가 점점 좀 내려가게 되고 만약에 달러에 대한 공급이 더 많다면 나는 원화가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시장 전체적으로 달러에 대한 공급이 많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7%가 아니라 1.8%를 주더라도 내가 달러를 가져오려고 그러겠죠. 달러를 주고 원화를 가져오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외화 시장에서 수합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은 이 달러를 가진 사람하고 원화를 가진 사람이 누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냐 적어지냐에 따라서 이 금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이 CRS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면 이 CRS 금리가 올라갑니다. 또 앞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통화수합이라고 그러고 이건 외환수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외환수합은 보통 1년 이내의 단기물을 외환수합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FX 수합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짜리도 있고요. 일주일짜리, 한 달, 석 달, 6개월, 1년짜리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CRS라고 그래서 크로스 커런시 수합이라고, 크로스 레이트 수합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1년부터 있어요. 1년, 2년, 3년, 5년, 7년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장기물을 크로스 수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단기물을 이제 FX 수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FX 수합은 보면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 아까 똑같은 1180원인데 이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이 CRS 시장에서는 이자를 6개월에 한 번씩 주고받거든요. 주고받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간이 1년이 안 되니까 굳이 이자를 주고받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원금에다가 플러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1180억 원을 주고 1억 달러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원화를 가진 은행은 1억 달러 쓰고 1억 달러만 주면 되는데 이 은행은 얼마를 줘야 되냐면 1880억 원이 아니고 거기에 7.4억 원을 더 붙여서 거래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 스왑 포인트라고 그러고요. 여기 7.4원이라는 스왑 포인트를 우리가 아까 방식으로 이 CRS 레이트로 계산을 해보면 보통 한 2.54% 정도 나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결국은 금리 거래인데 이 금리 거래를 이자를 주고받는 게 귀찮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에 그냥 원금에다가 붙여서 줘. 이런 거래가 실제로 이 FX 스왑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현물환율이 1180원, 3개월짜리 스왑 포인트가 7.4원이면 실제로 3월까지 스왑 포인트가 7.4원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보통 거래를 할 때 7.4원, 그러니까 스왑 가격을 7.4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740전이라고 그래요. 740전, 비드가 740전, 오파는 745전.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거나 적거나에 맞춰서 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을 하면서 균형이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거는 현물환율이 1180원이고 3개월짜리 스왑 포인트가 7.4원이라고 740전이라고 그러면 선물환율이 그대로 나옵니다. 선물환율 1187.4원이 선물환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환율은 선물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수합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이 수합 포인트만큼 붙어 있는 게 선물 환율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환 시장, 선물환도 거래가 되고 있지만 선물환 거래는 이 수합 포인트를 보고 수합 포인트에 따라서 선물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는 현물환 시장, 수합 시장, 선물환 시장이 다 같이 엮여서 차익거래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바이앤셀, 셀앤바이 이런 얘기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거는 됐고, 요건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양국 간 금리 차이가 같으면 그 금리 차이만큼 상대방이 줘야 되고 똑같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통화가 3%고 미국 통화가 1%면 수합 레이트가 2%가 되면 이거는 이제 페어한 거죠. 페어한 거를 원래는 페어해야 된다고 해서 이 커버드 인터레스트 페널티라고 그러고요. 이게 페어하지 않으니까 그 양국의 수요에 의해서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론가고요. 이론가에서 시장 가격을 뺀 건데요. 이게 이론가에서 시장 가격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 실제로는 우리 수합 포인트인데 수합 포인트는 이론 가격, 실제 가격을 상회한다는 설명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외화 자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항상 페어가 2%를 받는 게 아니고 1.7%나 1.6%만 받으면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 보통 그렇게 거래가 되고 그렇게 거래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론가하고 실제가의 괴리인데 이게 괴리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금리 차익 거래를, 무위험 금리 차익 거래를 얻을 수 있어요. 무위험 금리 차익, 그냥 이 사람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달러를 가지고 와서 원화를 수합을 바꿔서 그리고 원화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 이 사람은 그리고 나중에 수합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다 지금 거래가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험이 없습니다. 환에 대한 위험이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받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화 환율이 3%고 달러와 금리가 1%인데 수합 레이트가 1.7%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0.3%만큼 그냥 무위험으로 먹는 거예요. 무조건 무위험. 예. 저기 차이가 예. 리스크 프리미엄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금 수요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확 올라갔죠. 이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금을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빌려주려면 웃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많습니다. 그 자금 수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자금 아까 수요도 있고 리스크 프리미엄도 있고 하지만 자금 수요에 따라서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이론가 시장 가격을 상회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채권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이 채권 투자를 보통 저희가 재정거래 또는 차익거래라고 부르고요. 무위험 차익거래가 되는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높았을 때 점점 늘어나고 최근에 보면 이 차익거래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채권 투자 잔액인데 순위백인데 이게 막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들은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보통 통환채시장, 국채시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짧은 단기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대부분 이런 자금들이 성격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 잠깐만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선물환하고 선물환은 외환의 매매라든가 환율이 매기로 외환의 매매 후 외환시장인데 이 수합은 외환의 대차거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차거래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금리가 움직여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외환의 대차거래라고 하고 그래서 이 수합시장을 보통 외화자금시장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좀 많이 남았는데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명목 환율이냐, 실효 환율이냐, 실질 환율이냐, 실질 실효 환율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명목 환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스팟 환율이 명목 환율입니다. 교환별로 그냥 은행간 시장에서 결정되는 현물 환율을 명목 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직접 표시법하고 간접 표시법이 있는데 직접 표시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직접 표시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시가 되죠? 달러에
한 달러당 우리나라 가치가 얼마다. 한 달러가 가치가 얼마다. 그 말은 달러의 가격을 표시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1071원이라고 그러면 1달러의 가치는 1071원이라는 게 되고요. 그런데 거꾸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유로화가 1.35다. 지금 유로 달러 환율이 1.35다, 1.36이다 그러면 이게 달러당 1.35 유로가 아니고 유로당 1.35 달러가 됩니다. 이런 것 거꾸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표시법이라고 그러고 있고요. 맞나? 거꾸로인가? 왜 이렇게 하지? 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가 기준이 아니고 자국 통화가 기준이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보통 통화들이 유로화하고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 이런 통화들의 기본적인 어떤 국가들의 특성은 유로 지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영국하고 옛날에 대영 제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달러 환율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명목 환율이라고 부르는데 명목 환율은 일반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명목 실효 환율이라고 그러는 게 나오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070원이다. 1070원, 지금 1020원이죠. 그죠? 1020원이라고 하면 도대체 1020원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우리 보통 수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무역에서 어떤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뭐 어떤 경쟁력이 좀 나아지고 내려가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하고만 무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도 있고 여러 나라도 있고 또 일본은 또 미국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통화는 1020원에서 그대로 있는데 엔달러 환율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엔화가 약세로 가고 엔화가 강세로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뭐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우리 가격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통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달러하고의 통화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하고 수출해서 어떤 무역 관계에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것도 다 같이 넣어서 어떤 주요 교역 상대국의 명목 환율을 무역 비중으로 이렇게 가중평균하면 어떻게 보면 전체 글로벌하게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전체로 우리나라 통화가 가치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측면에서 맞는 게 결국은 명목 실효 환율이라고 그러고요. 보통 이제 리어라고 그러고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을 무역 가중치를 가지고 이렇게 합산을 해서 이 리어 지수를 만들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실질 환율인데 보통 경제학에서 이제 노미널, 명목, 리얼, 실질이라는 것을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실질이라는 것은 어떤 물가 상승률을 여기에서 환율에다가 아마 포함시킨 그런 거를 실질 환율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은 원달러 환율은 그대로 있는데 원달러 환율을 1020원이라고 하고 1020원이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나라 물가만 올랐어요. 우리나라 물가만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가격이 실제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화 환산하면 올라가는데 그거를 1020원 같은 달러로 교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각국의 어떤 명목 환율에다가 물가도 가미를 해보자. 그래서 물가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실제로 다른 나라 미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의 명목 환율이 안 움직여도 실제로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절상된 거고 만약에 미국보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낮다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어떻게 보면 절하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가라는 측면을 같이 가미한 게 실질 환율이고 아까 보여드린 이 실효 환율하고 이 실질 환율을 합쳐놓은 게 결국은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합니다. 이건 물가도 가미되어 있고 주요 교역 상대국 간의 모든 통화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보냐면 리어가 여기다 이게 리어인데 여기다 보통 100을 곱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리어가 100보다 높으면 자국 통화가 고평가되어 있다. 지금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환율이 국제 경쟁력을 감안할 때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보통 평가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주요 국제기구들에서 이 실질 실효 환율을 각 국가마다 다 나타내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BIS나 OECD도 만들고 있고 IMF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BIS하고 OECD에서 맞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08, 109, 아까 100이 넘어가면 제가 고평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IMF는 그런데 86이 86. 우리나라가 저평가나? 그러면 BIS나 OECD는 우리나라 통화가 지금 환율이 현재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IMF는 우리나라 통화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모든 나라에 대해 사실은 이 BIS하고 OECD는 기준년이 2010년입니다. 2010년. 그리고 IMF는 기준년이 2005년이에요. 2005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질 실효 환율을 만들 때 기준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기준년이라 우리나라 통화가의 어떤 고평가, 저평가를 말할 때 기준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를 보통 기준년으로 잡아야 됩니다.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도 GDP 갭도 없이 완전 고용 상태에 있고 고용도 완전 고용, 생산도 완전 생산, 그다음에 국제 수지도 균형, 경상지 수지도 균형 그런 어떤 특정한 해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해가 우리나라의 어떤 이 실질 실효 환율을 만드는 기준 시점이 되고 그러면 그 기준 시점부터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실질 실효 환율 지수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100을 넘어가면 우리나라 환율은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우리나라 환율은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런 기준 시점을 모든 경제가 균형을 이룬 기준 시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 IMF라든가 BIS라든가 OEC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실질 실효환율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아주 많은 나라들의 실질 실효환율이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기준 시점을 그냥 통일을 했어요. BIS와 OECD는 2010년이고 IMF는 2005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거 가끔 보면 보통 그렇게 잘 안 쓰시는데 우리나라 BIS의 기준 실질 실효환율이 100이 넘었다고 그냥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글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글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드린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10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기준 시점인 2010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IMF에서 86이라고 한 거는 우리나라 아까 IMF의 기준 시점인 2005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꼭 실질 실효환율을 얘기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기준 시점 대비해서 어떤가. 그래서 실질 실효환율을 보실 때는 이 기준 시점이 도대체 언젠가를 보통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파란색이 실질 실효환율이고요. 녹색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인데 대충 보면 거의 거꾸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 실질 실효환율은 올라가고 보통 그죠? 약세로 올라가면 우리 실질 실효환율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율 변동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단기 요인, 중장기 요인, 거시경제 정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장기 요인부터 보시면 물가 수준이 있어요. 물가 수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물가가 상승한다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통화의 상대적인 어떤 가치가 하락하죠. 우리나라 통화의 상대적 구매력이 하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기 위해서는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보통 환율은 상승, 통화 가치는 약세를 보이고요. 다음에 생산성이 있어요. 생산성은 우리 보통 생산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증가하면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업이 만드는 가격이 하락하죠. 그리고 결국은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보통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랑 비슷하고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아까 말한 여기랑 반대로 상대적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또는 생산성이 증가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수출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수출이 증가해도 보통은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 있는데 금리 인상 또는 긴축 정책을 펼치면 보통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 아까 재정 차익도 있지만 사실은 금리를 인상한 순간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투자를 많이 하려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외국인 자본이 유입되니까 자본이 유입되는 만큼 외환이 공급이 많아져서 환율은 하락하게 되고요.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만 보면 이렇긴 한데 사실은 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기업들이
어떤 실적인 영업이익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을 통해서는 주식시장을 통해서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면 무조건 환율이 절상되고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단기 요인으로는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 참가자들이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기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장기 금리가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 테고, 그러면 외국인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면 그 기대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먼저 현재화돼서 환율이 실제로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가 단기 요인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국의 환율 변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결국 주변국의 환율 변동이라는 거는 잠깐 이걸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까만색이 원달러 환율이고요. 여기 옅은 색이 엔달러 환율입니다. 엔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도 사실은 작년 초, 재작년 하반기부터 그 아베노믹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처음으로 아베노믹스가 이제 아베 내각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로서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기대만 있었던 건 아니죠. 2013년도에 보면 일본은행이 실제로 QQE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스타일의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었고요. 국채를 매입하는. 그러면서 통화를 풀어서 엔달러 환율이 여기 보시면 한 70엔대부터 해서 거의 105엔까지 갔었어요. 105엔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은 좀 정체인데, 사실은 이 엔달러 환율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 원화는 내려왔었는데, 여기서 이 시점에서 보시면 아베노믹스가 한창 어떤 이슈가 되면서 엔화가 급격하게 절하가 됐을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같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어떤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공통의 경쟁 품목도 많고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엔화가 절하가 되고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좀 애로를 받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리고 물론 이제 올라갔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여기는 뭐 북한 핵이라든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던 건 마찬가지지만, 이 엔달러 환율이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하고 원달러 환율도 같이 좀 동조화되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주변국의 환율이 변동하면 자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 배열가 같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뉴스 같은 거, 뭐 유로 지역 국가 채무 위기는 사실은 지금은 끝났죠, 그죠?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2010년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작년 2012년 7월까지가 가장 그때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나 마나 뭐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사실은 그때 2012년에 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유로존 재정위기 이슈에 반응하면서 상승 절하가 됐던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상반기에 나왔던 어떤 북핵 핵실험을 하고 유엔이 제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사실은 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각종 뉴스나 외환시장 참가자들 기대, 주변국의 환율 변동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단기적인 요인으로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장기 요인의 국제 수지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굉장히 요즘 흑자가 많이 난다는 뉴스를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 금년 뭐 한 2월 달까지 나와 있는 건데, 거의 뭐 수직 상승해서 지금은 굉장히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월별로 한 70억 불, 80억 불 나오고 있는데, 이게 GDP로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한 6%, 작년에 6.1%였어요. 6.1%였고,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많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오니까 결국은 달러를 많이 벌어와서 외환시장에 팔아서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들이 많죠. 그러니까 달러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기본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게 그래프가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쭉 더 내려갔죠. 사실은 금년 들어서 이 더 내려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봤을 때 영상수지 흑자가 엄청난 사상 최대 수준을 왔었는데 금년에 시작할 때 금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사람들이 원달러 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가 너무 많이 왔었고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 경기도 좋아지면 수입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이 있었는데 금년에 4월달까지 지금 발표를 했나요? 경상수지가. 근데 예상보다 더 작년보다도 더 많이 경상수지 흑자가 났어요. 그런 뉴스들에 반응을 하면서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지금 1,050원에서 지금은 1,020원까지 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건 위안화인데요. 위안화는 아시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신흥시장국을 대표하는 이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위안화가.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통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 통화가 같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는 것은 중국의 어떤 경제가 나아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같이 좋아질 거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경쟁국 아시아 통화들도 결국 절상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들이 많이 작용하면서 위안화 환율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각국 주변에 있는 동아시아 각 통화들이 좀 같이 동조화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위안화가 여기 지금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위안화가 환율이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중국이 거시경제가 좋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위안화가 강세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게 꼭 우리나라 통화의 강세 요인만은 아니고 약세 요인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조금 동조하는 측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지금 위안화는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 중국에서 인민은행이 고시를 해요.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인가? 10시인가? 10시 15분에 위안화를 오늘 위안화 환율이 얼마라고 고시를 하고 나면 양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2% 상하 2%에서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는. 근데 사실은 이래서 지금 이 밴드가 있는데 이 금년 초에 위안화 밴드를 1%에서 2%로 높였습니다. 높이면서 위안화 환율이 사실은 올라갔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조금 상승 압력을 받았었는데 위안화 환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신용 버블도 있고 신용형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어떤 경제 체질 개선이라든가 구조 조정을 실시하면서 실제로는 조금 긴축적인 정책을 상당히 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안화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위안화에 대한 어떤 하락 기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밴드를 넓히면서 위안화를 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밴드를 높인 후에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은 약간 좀 안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위안화 밴드를 높이고 나서 위안화가 절하가 되고 상승할 때 원달러 환율 시장의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위안화에 굉장히 어떤 동향에 촉각을 많이 곤두세웠던 그런 시기적이 있었습니다. 통화불일치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외환구역분의 단기외채, 총외채, 부채 단기외채, GDP분의 총외채인데 결국 외채의 어떤 지표들입니다. 외채 지표들인데 처음 거는 이제 우리나라 외환구역으로 단기외채를 나눈 거는 우리가 얼마나 이 단기외채는 단기니까 이제 금방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 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외채 비중인데 총외채 중에 단기외채가 얼마냐, GDP 중에 그 자체 외채가 얼마냐는 건데 지금 좀 보시면 2008년도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2008년도에 우리가 어떤 리만 사태의 어떤 좀 그런 금융위기를 겪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단기외채 비중이 과다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단기외채가 비중도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외환보유액에 비해서 단기외채가 거의 80% 수준에 육박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어떤 건전성을 보는 거죠. 외환 부분의 건전성이 어떻게 될 거는가 봤을 때 이 외환 단기 외채가 지나치게 많으면 이 나라에 대해서 나중에 유사시에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이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외환 부분의 건전성 지표 단기 외채가 많고 외채가 많을 때는 사실은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되고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와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작년에도 차별화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다른 신흥국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때도 원하는 강세를 보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경상수지가 흑자가 대규모로 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외환 부분의 어떤 거시 건전성이 좋아졌다는 것도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뉴스 얘기인데요. 요거 2013년부터 쭉 주요 뉴스를 제가 한번 환율 그래프에다 그려본 건데요. 사실은 환율 움직임을 보시면 2013년 초하반기부터 해서 한 6월 달까지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우리 조금 약간 상승을 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2013년 6월을 꼭 기점으로 해서 쭉 내려왔죠. 쭉 내려오고 하락 강세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서는 사실은 일정 범위에서 레인지에서 등락하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2013년 처음에는 이제 북한 얘기들이 주요 이슈였어요. 사실은 2월 10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유엔이 제국 제재를 결의했고 제국 제재를 결의하고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다시 북핵 시설을 재가동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일련의 어떤 북한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사실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북한 지정학적 위기가 좀 마무리되는 측면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내려왔었는데 여기서 느닷없이 지금 버낭키 연준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버낭키 연준 기장이 의회 증언을 하면서 QE를 금년 중에 축소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신흥국 통화에 대한 어떤 투매들이 일어나면서 가치를 이렇게 많이 상승했었죠. 그리고 6월 FMC에서는 QE 출소 일정을 만들겠다 금년 중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너무 이렇게 신흥국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투매가 일어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버냉키 의장이 다시 의회 증언하면서 QE는 금년 중에 축소할 수 있지만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는 지속할 거다. 우리가 상당히 점진적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킬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때부터 그런 이슈 우려들이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주로 이렇게 레인지에 등락하다가 이게 1,100원 언저리인데요. 1,100원이 깨지고 이렇게 내려왔던 거는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기초경제권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차별화,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시중국에 비해서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외국인들에게 펴지면서 우리나라 이때부터 주식시장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이 QE를 축소하겠다고 실제 결정한 게 12월 19일이었고요. 그런데도 그때도 별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1월달 들어서면서 또 아르헨티나와 터키 같은 나라에서 금융위기 우려가 불거졌고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로 진입했던 게 2월 말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터키 신흥국 그리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들이 2014년 금년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환율이 좀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 이런 요인들이 지금 거의 해소가 됐죠. 우크라이나도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물론 이제 아직도 동부 지역에 어떤 무장 세력 간의 교전이라든가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많이 지금 완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터키의 금융위기 우려도 사실은 많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이런 우려들이 해소되고 중국이 금년에 경기가 좀 구조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다 그런 신용 리스크라든가 버블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경기를 어느 정도 하한선에서 경기를 어느 정도 경착륙까지 이르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들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1,015원까지가 지금 금년의 저가였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나온 뉴스는 또 이라크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또 중동 지역 이런 상황들이 이라크 그다음에 또 아르헨티나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지금 상황에서 한 1,015원, 18원, 20원대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레인지에서 등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거는 변동성인데요. 옵션을 가지고 내재 변동성을 가지고 그려본 겁니다. 이 밖에 있는 선이 온달러 환율이고 이게 내재 변동성인데 여기서 그래프가 좀 재밌는 거는 환율 움직임하고 변동성 움직임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환율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통화가 절하될 때 변동성이 커지고요. 내려올 때는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통화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를 맞았다라든가 어떤 위기에 맞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의 변동성이 비대칭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때 변동성이 좀 커지고 내려올 때는 변동성이 좀 작아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그래프하고 원달러 환율 그래프가 거의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 통화의 변동성을 그려본 건데요. 1, 4월 중에 보면 우리나라 통화, 요 G20 국가들 통화가 다 들어있는데 한 중간쯤 됩니다. 중간쯤.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 유로, 인도, 일본 그런 선진국 통화들은 조금 변동성이 낮은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신흥국 통화들은 그래도 조금 변동성이 높죠. 보통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환율 제도는 97년 12월에 자유변동 환율 제도가 됐습니다. 97년 12월은 IMF 경제위기가 났던 데고 IMF 외환위기가 나면서 우리나라가 IMF 차관을 받으면서 더 이상 이제 환율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아까 말씀 시장 평균 환율 제도에서 일정 비율을 둬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까 중국과 비슷한 어떤 그 거래 환율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7분. 이 포지션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은행들 포지션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 외화 자산하고 외화 부채의 차이를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회계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산하고 부채는 항상 일치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외화 쪽은 다를 수 있어요. 외화 쪽은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외화를 부채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환전해가지고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채는 많은데 자산은 작죠. 그럴 수 있어서 이 포지션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난내 포지션, 난외 포지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난내는 현물환, 난외는 선물환이라고 그러고 이 전체를 해서 종합 포지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합 포지션이 너무 크게 벌어지면 은행들이 이제 통합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종합 포지션은 항상 자기 자본의 50% 이내로 유지하라고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6월에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이라고 해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도라는 걸 도입해서 이 난내 말고 전체 종합 포지션도 규제하고 있지만 이 난외 쪽, 선물환 쪽, 화생 쪽의 포지션도 일정 비율 안에서 가지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선물환, 조선업체라든지 외국인이 선물환 거래하면 이게 선물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현물환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조선업체가 선물환을 거래를 해서 은행에 팔면 은행은 이 조선업체의 선물환을 매도하면 은행은 조선업체의 선물환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이 돼요. 매입. 그러면 이 은행은 매입 포지션이 생겼기 때문에 이 매입 포지션을 스퀘어로 항상 만들려고 그래요. 은행은 포지션을 스퀘어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선물환을 받은 순간 은행은 포지션을 스퀘어로 만들기 위해서 선물환 매입 포지션을 끄기 위해서 현물환을 매도하게 돼요. 현물환을 매도하는 와중에 달러를 조달해서 현물환을 팔면 되는데 그러면서 포지션이 스퀘어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조선업체가 선물환을 거래하는데 이 선물환을 1억 달러를 팔면 현물환 시장이 1억 달러 그대로 나옵니다. 은행의 포지션 관리를 통해서. 그래서 조선업체 선물환을 매도하면 현물환율이 내려가고 선물환율도 내려가고 스왑 포인트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선물환 시장, 스왑 시장, 현물환 시장이 다 같이 돌아간다는 게 이런 은행들의 포지션 관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이거 기술적인 부분들이라서 혹시 뭐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앞에 있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출력과장을 다시 한번